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 다음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건 아주 큰 변화거든요. 네. 그래 되면 교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절대평가하고 나면 변별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이제 좋은 대학들은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이제는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이 논술형, 서술형으로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신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논술형, 서술형 내신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백데이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입학사정관을 가르치는 입학사정관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 정말 모시기 힘든데 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2028에 대한 데 이어서 큰 변화가 한 번쯤 더 올 것 같아요. 거기에도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또 학부형들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연구하고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2032 학번부터 좀 크게 한번 개편이 된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요. 올해는 또 서울시 교육감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건의를 하셔서 지금 혼란이 생긴 것이 28 학번들 지금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28부터 되는 건가 하고 문의도 저도 많이 받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3이라고 했을 때 가장 키워드는 절대평가 개념입니다. 2028을 하는 것은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있고 수능도 있고 내신도 있는데 2032가 되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 다음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그래 되면 교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절대평가하고 나면 변별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좋은 대학들은 어떻게 아이들 네. 변별할 것이냐. 바로 정성평가인 학생부거든요.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것도 그동안에는 과목 선택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과목을 선택해왔고 그것이 올해 수능에서는 막 사탐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과를 갈 학생들이 갑자기 사탐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내신에 있어서도 점수 받기 좋은 과목으로 선택을 했다 하면 네. 고교 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네. 이런 개념들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점수로 뽑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점수 이외의 요소를 본다면 선택 과목을 원래 내가 했던 것으로 갈 수도 있고 부담 없이 네.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까지도 가능한 국가가 교육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큰 방향으로 가는 그 분기점이 2032 or 2033에 한 번쯤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변별을 주기 위해서 평가 방식을 여러 가지를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좀 어떤 것들이 좀 도입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40만 명이 시험을 쳤을 때 1등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5등급 체제에서는 10%를 주거든요. 네. 그럼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1등급이란 말이에요. 네. 4만 명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상위층 학교들은 한 10,000명 정도 뽑는데 4만 명 중에서 똑같이 1등급인데 누구를 뽑을까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꾼다 그러면은 절대평가라는 개념은 90점 이상을 되면은 1등급을 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능도 예를 들어서 뭐 90점 이상을 받은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절대평가의 이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신도 변별력이 줄어들고 수능도 변별력이 줄어든다면 방금 질문하신 대로 교수는 그럼 어떻게 아이를 평가할 것이냐. 서울대학교가 맨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서류를 깊이 있게 본다. 면접을 창의 융합형으로 깊이 있게 본다. 라고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량평가는 그대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성평가 부분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포함해서 서류, 네. 면접도 이제는 정말 논리적인 답변, 맥락적인 답변, 문해력에 입각한 답변 네.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이제는 좀 고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8 대입에서도 이제 서류가 중요해지고 면접이 더욱 중요해질 거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앞으로는 이제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준비가 됐네요. 네, 그래요. 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대입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스타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체계적으로 쭉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또 수능에서도 또 논서술형이 들어온다 막 이런 이야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좀 어떤 식으로 좀 도입이 되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팁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이 수능이 뭐 변별력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수능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의 정량평가에 대한 점수 따기도 중요하지만 독서라든지 주제 탐구라든지 또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해왔던 수행평가라든지 네. 그런 훈련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논술형, 서술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오지선다형 이렇게 해서 틀린 거 골라내기, 맞는 거 고르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이 논술형, 서술형으로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신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죠. 네. 내신도 논술형, 서술형 내신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백데이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문해력이다. 그러면 문해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독서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면접을 할 때 표현력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해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지식이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 AI 시대에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면접에 가면은 쥐약이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면접에 있어서 표현력, 그다음에 독서에 있어서 문해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서술형 혹은 논술형이 나오는 것이 내신이 되건 수능이 되든 준비를 그렇게 그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이제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것을 내 지식화 할 수 있는 능력, 그 분석적으로 또 사고를 하고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정리하고 내 언어로 요약을 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는 연습, 써보는 연습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학습이 되어야지 내신이든 수능이든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좀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영역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깊이 있는 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냥 외우고 보고 알아서 하고는 그 단계가 아니고 내가 설명할 때 논리적인 설명, 네. 아까 말씀드린 분석적인 설명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표현을 할 때도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나가느냐 그런 아마 역량을 키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자꾸 오지선다 이런 거 하고 있지 이미 세계는 이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조금 늦게 천천히 따라가지만 드디어 우리 2032나 2033 학생들 되면은 이 아이들을 우리 국가가 잘 훈련을 시켜서 글로벌 사회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런 교육 그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바뀌냐 하고 막 그래 하지 마시고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패러다임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지식은 그냥 AI가 주는 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자기 힘으로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정에서 교육도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래요. 우리 2032 학부형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혹은 2033은 초등학교 5학년 나이들인데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대입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늦은 거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특히 2032, 2033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꼭 준비를 하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AI 시대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역량. 이게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챗GPT에 물어보면 답이 쫙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그냥 챗GPT에 넣는 과정만 생각하지 너무 자기 게 없는 이런 세상이 되면 나중에 정말 이 편차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힘, 또 그거는 대화를 통해서 혹은 표현을 통해서 혹은 글쓰기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시대에 학부모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세상이 아니고 지금은요. 학부모들이 공부했던 시절하고 많이 다른 세상이 완전히 트렌드가 바뀔 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이런 세상이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32 혹은 2033 혹은 그 밑에 우리 학부형들께서는 태어나는 인구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한 명 한 명이 국가에서는 소중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건 칭찬해주고 교육할 거는 교육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메타인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제나 공부를 할 때,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자기가 부족한 점을 파악을 해서 채워나가는, 즉 보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이 아니라 독서에서 메타인지를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메타인지가 뭐지? 막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예전에 한 번 들었는데 다시 들으니까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고 또 이해가 쉬운 것 같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메타인지는 거울처럼, 그러니까 자기 거울을 가진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인지의 과정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점검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수학 3단원에서 좀 부족했다, 시험을 못 봤다 라고 하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실천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 모르는 것, 더 잘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게 될지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메타인지 능력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또는 잘 이해를 못했고 또 모르는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그 실천 방향을 결정하고 실제로 행동을 해보는 과정이다. 독서에서는 어떨까요? 자, 메타인지를 독서에 활용하게 되면요. 내가 읽은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읽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아는지, 내가 잘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지 또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복잡한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스스로 독서의 주체자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눈으로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입으로만 글자를 그냥 읊는다든지 아니면 그림만 대충 보고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읽기 싫어서 그냥 띄엄띄엄 읽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거야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야지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제대로 읽고 생각도 해보고 또 궁금증도 계속 유발해 가면서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했을까? 라는 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읽는 것도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독서에 적용해 본다는 것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노력을 실제 독서를 할 때 실천을 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타인지 읽기 전략에 대한 연구에서는요,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읽는 것을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 두 번째,
이해를 향상할 방법을 아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메타인지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읽는 것을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모르는지 이런 이해도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 책 너무 어려운데 여기 내가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정도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잘하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서 결국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읽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한 독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책을 읽을 때 이 메타인지 독서를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메타인지라는 것이 생각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크게 발달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메타인지라는 것은 연습할수록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계속 책을 더 잘 읽고 이해하는 이런 연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 숙제를 할 때 뭐를 내가 빠뜨렸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자꾸 나은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공부도 내가 좀 부족한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획을 짜고 실제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내가 직접 해보는 것, 이런 생각의 기술을 계속 활용하는 이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점점 발달할 수가 있거든요. 안다는 것,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는 연습, 그리고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것 같아도 메타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싶어, 내가 잘 알고 싶어, 나는 똑같은 책을 읽어도 더 잘 이해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더라고요. 똑같은 시간 같은 책을 읽어도 너희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집중을 해서 읽고, 그리고 책을 딱 덮었을 때 중요한 내용이 딱 기억이 나도록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또 무슨 내용이었더라 계속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더 많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돼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히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제대로 읽다 보면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책을 읽는 게 어렵고 이해하는 게 어려웠더라도 나중에는 잘 이해할 수 있고 책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자라면서 또 책이 재미있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독서를 너무 공부처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재미있게 읽으면 내용이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기억에도 많이 남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책을 재미있게만 읽기 힘든 상황도 있고, 사실 우리가 교과서라는 것도 읽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읽고 이해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메타인지라는 그 생각의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또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쉬운 것부터 아이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책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별점을 5점까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도 점수를 주는 거야. 너는 몇 점인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엄마, 이 난이도 1점이야. 나 너무 쉬워. 금방 읽었어.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해보면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구나. 또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것이 뭐 객관적인 점수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만약에 나 너무 어려웠어 엄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빨리 읽어서 이해를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엄마랑 한 줄 한 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엄마, 이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았어. 우리 사전 찾아보자. 아이들이 또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책을 다시 읽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묻게 되면 아이들이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엄마가 재미있게 퀴즈를 내본다거나 또는 정말 모르는 것처럼 해서 야, 아까 무슨 사건 일어났었더라? 엄마 기억이 안 나. 라고 한다거나 우리 아이가 편하게 답할 수 있으면서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표지나 제목을 가지고 좀, 야, 이거 봐봐. 네가 좋아하는 이 사자 나온다. 이거 무슨 내용일까? 관심을 끌기도 하고, 우리가 그 목차 같은 것을 보면 책 내용이 어떤지 좀 짐작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 책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두뇌를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게 하는, 또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꾸 궁금해하다 보면 나중에 책을 읽었을 때 정말 내가 궁금했던 그 방향으로 이야기가 펼쳐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또 머리에 잘 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글이라는 것은 사실 형식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장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인물, 사건, 배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책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읽어보신다든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작가가 성격을 표현을 했을까? 이 사람이 하는 말에서 좀 어떤 성격인 것처럼 느껴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지식과 지혜를 키워서 현명해지는 것. 독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의 힘, 생각하는 능력을 보는 그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메타인지를 활용한 독서는요.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고요.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글은 수많은 어휘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글을 읽어가는 과정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의미를 구성하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책을 많이 읽어도 어휘력이 안 는다고 걱정이 많으시다면요. 어휘력 향상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휘력은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어휘를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요. 아는 어휘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용법을 알아야 되고요. 속담이나 사자성어 같은 관용 표현, 그리고 비슷한 말도 구분해서 세세한 의미 차이를 살려서 적정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습 도구어인데요. 이 학습 도구어는 뭘까요? 바로 교과서나 학습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고요. 이 학습 도구어를 잘 모르면 학교 수업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학습 도구어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4학년 사회를 배우다 보면 우리 방위표, 기호, 축척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되죠. 한자어로 이루어진 학습 도구어들인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수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과학을 배울 때도요. 전기와 자기를 배우면서 정전기, 원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수학의 인수분해, 방정식 이런 용어들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잘 모르는데 자꾸 넘어가면 교과서랑 힘겹게 싸우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 아시나요? 뜻만 외우면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어휘에
뜻을 떠올리면서 기억을 강화할 수 있고 어휘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도구어는 대부분 한자어죠. 한자를 쓰지 못해도 뜻과 소리만 알면 어휘력 향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력 이런 말을 접했다고 해볼까요? 곧셀 강에서는 곧세다라는 뜻이고 강은 소리죠. 힘력은 힘이 뜻이고 력은 또 소리입니다. 그래서 강력 이렇게 되면 힘이 세다는 뜻이야 이렇게 의미를 알려주고요. 힘력을 넣어서 말을 한번 만들어 보고 말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큰아이는요 7살 때 그 마법천자문이라는 그 학습 만화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 뒤로 한자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자어로 된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뭐 가정통신문에 나오는 말들도 굉장히 자세히 보고 그랬거든요. 한자어로 의미를 쪼개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특히 과학용어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큰아이한테 모르는 말을 이제 물어보면 설명을 할 때도 한자의 뜻을 풀어서 개념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둘째가 오빠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위성이 뭐야? 그랬더니 위성이란 말이야. 행성의 인력 때문에 주위를 도는 천체거든? 행성이라는 건 말이야. 하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행인이란 말은 들어봤니? 돌아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잖아. 이 항성둘레를 돌아다니니까 행성인 거지. 말뜻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어휘들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훨씬 관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간판 글씨, 책 제목들, TV 광고 문구 이런 다양한 곳에 있는 수많은 어휘들이 와서 말을 거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휘력 향상 비법 1단계, 바로 어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 방법 중 하나로 나의 어휘 성장 노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와 해보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책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뜻일까? 추론을 해보고 예측한 뜻을 이렇게 적어보고요.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휘는 사전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두루뭉술하게 대충 알았던 어휘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사전을 찾다 보면요. 이것을 재밌어하는 아이들은 또 곧잘 하기도 하고 아는 어휘가 많아진다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또 열심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에 따라서는 매번 확인하고 일일이 또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너무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요, 그 주변에 있는 글이나 맥락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휘를 통해서 어휘를 추론해보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일일이 확인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학습처럼 되어버려서 우리가 뭐 교과서를 읽는다든지 독서를 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해주시고요. 어휘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이런 걸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노트는요, 뭐 하루에 뭐 한 개씩만 이렇게 써봐도 1년이면 365개가 되죠. 5개씩만 해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지죠.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뭘까요? 바로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전래동화나 이소부화 이런 것들은 시간도 다양하고 장소, 상황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구조가 단순하고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 어휘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다양한 쓰임새를 알기에도 좋고요. 그러면 더 기억에도 잘 남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은요, 관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쓰이는 것을 관용어라고 하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돌쇠 엄마가 땅이 꺼지도록 긴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점심때가 지났는데 돌쇠는 일어날 생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매일매일 속이 탔습니다. 돌쇠는 오늘도 해가 산으로 넘어갈 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땅이 꺼지도록 엄마 무슨 말이야? 이렇게 궁금했다라고 하면 뒤를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긴 한숨을 쉬었어요 라는 말이 이어지죠. 앞뒤 문장을 읽고요. 문맥을 통해서 한숨을 크게 쉴 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아이가 어떤 뜻인지 계속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데요. 다른 책을 읽을 때도 모르는 어휘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추론하는 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게 바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무슨 뜻일지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죠. 자, 2단계. 앞뒤 문장이나 글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뜻인지 추론을 해보세요. 자, 3단계. 예상한 뜻과 사전에서 찾아본 뜻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 쓰기를 하거나 대화로 활용해서 익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다 하시지 않더라도요, 아이가 잘 따라오고 관심 있어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휘력 향상 비결 3단계는요, 활용하기 전략인데요. 자, 저는 또 어휘력 향상 전략 3단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 어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과 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어휘 또는 표현 어휘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가 어휘를 부리어서 마음대로 쓰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가장 많이 하는 것, 독서록과 일기 쓰기가 있죠. 자, 일기를 쓰면서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날씨와 제목을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아니면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를 쓸 때 무더움이라는 표현하고 그리고 햇빛이 화가 나서 아이스크림을 다 녹인 날이라는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두 번째 표현이 훨씬 생동감 넘치죠. 자, 그래서 개성 만점 날씨를 표현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나만의 제목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 쓰기, 이것도 내 눈에 비친 날씨,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하늘이 슬퍼서 주룩주룩 눈물 흘린 날, 뭐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 그쵸? 또 햇님이 구름 사이로 방긋방긋 웃어준 날,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쁜 표현이죠. 그리고 뭐 쨍쨍했다, 어두웠다, 하늘이 변덕을 부린 날,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이런 표현도 참 생동감 넘치죠.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많이 쓰면 굉장히 글이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이 청각, 그리고 맛을 느끼는 이 미각, 코로 냄새를 받아들이는 거 뭐죠? 후각,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또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썼다고 해볼까요? 엄마가 베개를 사주셨는데 부드러웠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사주신 베개가 구름 위에 눕는 것처럼 포근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꾸며주는 말들을 활용을 해보면요, 글이 훨씬 생동감이 넘칩니다. 동시, 동화, 그림책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대화를 할 때도 한번 녹여보시고요. 또 글을 쓸 때도 한번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이런 말 하면 잘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도 자연스럽게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황을 또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부모님의 말을 빨리 이해하고 빨리 흡수합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요,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언어 능력도 높고요, 학업 성취도도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을 하는 거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깝고 배우고 싶고
듣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금 어려운 어휘를 하나씩 섞어서 대화도 해보고요. 짧아도 문장 형식을 갖춘 완결된 형태의 말을 들려주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기 경찰 아저씨가 있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경찰관 아저씨가 차량 정체가 심하니까 교통 정리를 하시나 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요. 아이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어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내 말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저는 또 뉴스를 보면서 아주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면요. 또 금융이나 뭐 세계 재난 이야기나 뭐 사건, 사고 소식 이런 것도 야, 들어봤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뭐 자세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비즈니스 미팅을 했는데 비즈니스 미팅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런 일하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재밌어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나중에 그런 대화를 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듣고 또 뭐 다양하게 묻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간단하게 했을 때 그 맥락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을 반복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아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다시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죄인이 감옥에서 도망갔대 라고 하면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탈주했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창한 어휘지만 맥락은 같은, 의미는 비슷한 이런 말로 다시 이렇게 들려주다 보면요.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표현을 자꾸 듣다가 나중에는 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어휘놀이도 추천을 드립니다. 놀이로 이제 공부를 하게 해주는 건데요. 저는 아이 둘이 고학년 될 때까지 끝말잇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쉬운 어휘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막 어휘 탐험가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어휘를 뭘 찾아볼까 막 생각하고 책도 뒤져보고 곳곳에서 막 찾아보더라고요.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워런 버핏의 그 전기, 그 스노볼 그 책이 있었거든요. 엄마 모르는 말을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지 그때 스노볼도 보고 또 박사 논문 쓸 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뭐 사회과학 방법론 막 이런 책도 찾아보고요. 제가 막 이런 어휘도 있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막 찾고 이런 놀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초성 퀴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런 놀이는요, 어휘를 또 추론도 해보고 부모가 또 어떤 말을 하나 들으면서 어휘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인데 아직도 초성 퀴즈며 뭐 옛날에 했던 이런 어휘 놀이를 심심하면 합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리고 놀이처럼 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쉽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준 높은 어휘 놀이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고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분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의미지도 놀이를 해보세요. 병원이란 주제를 정했다고 해보면 병원과 관련된 어휘를 적어보고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서 범주화를 해보는 겁니다. 병원의 종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병원 하면 떠오르는 직업도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의 종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형외과도 있을 수 있고요. 소아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 하면 떠오르는 말 하면 안과, 의사, 건강, 소아과 그런 많은 어휘들이 있죠. 그리고 간호사, 질병, 혈액, 혈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범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끌어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면서요. 요양보호사라든지 병원과 관련된
어떤 최근에 이슈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도 많이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어떤 어휘나 낱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자, 그림을 함께 그려보면요. 이 시각 이미지까지 합쳐져서 더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것도 어휘를 많이 다양하게 알고 범주화하게 되면 어휘 사고력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절과 관련된 말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봤다고 할까요? 단어, 헷과일, 차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어휘를 또 즐겁게 확장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때 한 이야기를 정말 명절이 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죠? 일상에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많이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말들은 뭘 가리키는 말일까? 라고 문제를 내보고요. 단어, 헷과일, 차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명절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범주화하고 추론하는 이런 능력들은 어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말로 하고 또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양한 곳에서 정말 활용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아이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적합한 단어들을 다채롭게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어휘를 마음대로 부려 쓸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요때 좀 더 학습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또 읽기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중고등학교 가서 지들이 부모님들이 안 챙겨줘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독해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때마다 부모님들께 항상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이 방법을 왜 써야 하지? 왜 이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하지? 이게 아이가 스스로 설득이 되게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한번 해보니까 또는 어디서 들으니까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아이가 그거 왜 좋은데요? 예를 들면 사춘기 네. 그런 거 같은 거는 야, 인마 좋다면 좋은 줄 알고 그냥 해 이렇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답을 주고 시작을 하면 소위 네. Y가 해결이 되면 네. 아이들도 쉽게 이런 방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가요? SQ3R이라는 방법인데요. 라빈슨 박사라고 미국의 교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진화시킨 방법인데 소위 읽기 전략이라고 돼 있어서 SQC/3 3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S, 영어의 S는 survey. 근데 우리말로는 훑어보기, 개요, 또는 예측하기, 예상해보기,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Q. 이거는 question. 질문하기, 궁금해하기, 왜 그런지 생각해보기, 이런 question. 그래서 SQ. 그 다음에 C는 class. 학교 가서 아이들 또는 학원 가서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R이 3개가 들어가서 3R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R은 read, 읽는 거죠. 혼자서 책을 읽든 또는 정보가 있는 컴퓨터 화면에 또는 웹사이트 정보를 읽든 그런 read. 그야말로 읽기 활동이고, 두 번째 R이 recite, recite. 근데 저는 일반적인 자료집에 보면 암송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소리내서 읽다, 즉 낭송하기로 저는 번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송하면 꼭 외워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어서. 네.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R이 review. 너무 잘 아시죠? review. 복습하기. 이렇게 해서 이걸 줄여서 SQC3R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SQ 우리가 3R이라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SQC3R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거 좀 차이가 좀 있나요? 네네.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질문하셨으니까 그 C하고 R을 같이 첫 번째 리드랑 묶은 이유는 로빈슨 박사님이 할 때는 혼자서 자기 스스로 책을 읽는 상황에서 리드를 집어넣은 거고,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나 심지어 대학까지는 이 학교에서 수업이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네. 그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일어나는 상황을 클래스로 저희 연구소에서 하나 더 모델을 보완을 한 겁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리드 방법을 적용하면 되고 학교 가서 수업하거나 학원 가서 공부할 때는 클래스 상황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학교는 교과서도 집에 못 가져가게 한다든가
또는 아이들이 아예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네.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 교사를 11년 동안 해보면서 뭐 교과서 만들 때 심의위원도 해보고 제가 교과서 집필도 해봤는데 또 디지털 교과서 저는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네. 교과서를 만들 때 그 거의 책으로 된 서책형 교과서는 한 3년 정도 거쳐서 만들어져요. 아, 엄청난 시간과 전문가들이 수차례의 회의와 검토와 또 다양한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이 학원이나 또는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출판사들의 이 자습서 또는 참고서 또는 뭐 문제집 이런 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주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네. 즉 암기하기에 편리하게 해서 자기들 표현으로는 핵심 사항만 이렇게 추려놓은 썸머리 해놓은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게 필요한 단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독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체 문장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교과서는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완전한 문장, 이걸 영어로 full sentence라고 그러는데, 주어, 서술어, 꾸민말,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참고서나 이런 거는 되게 이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문장을 본인이 혼자서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수능의 언어 능력 그 문제집을 혹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전부 예시문이 완벽한 문장으로 나와요. 근데 이 완벽한 문장을 읽어보는데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 가는 방법에 고등학교 때 보면 이 논술형 앞으로는 그게 더 많아질 건데 네. 논술형 이런 그 전형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풀 센텐스를 다 써야 돼요. 이걸 고등학교 가서 학원 다니면서 배운다고 이게 되겠냐고. 유치원 때부터 완전한 문장, 풀 센텐스를 읽고 쓰는 연습을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그게 풍부하게 발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걸 새삼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를 아이들이 자꾸 읽어보고 친하게 지내는 걸 먼저 강조를 하고, SQC3R의 이제 첫 번째 서베이. 이거는, 줄여서 우리가 저희 S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해보기 또는 훑어보기, 뭐 요 정도로 아이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활동에서는 30초 정도, 뭐 한 페이지나 또는 두 페이지 정도의 자료를, 교과서를, 뭐 단원에 따라 다르지만,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30초 정도 시간에 진짜 그야말로 훑어보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덮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어떤 내용이지? 내가 아는 게 있나? 또 그림도 한번 보면서 좀 익숙한 게 있나? 또, 이런 것도 무슨 내용이지? 궁금해도 하고, 이렇게 네. 그냥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훑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훑어보고, 전체적이란 말을 쓰셨는데, 개요란 말이 좀 어려워, 한자어긴 하지만, 우리말로 훑어보는 거예요. 오늘 뭐 배울까 하고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우리 뇌에서는, 특히 뇌 전두엽 같은 이런 생각을 주관하는 그 기억장치에서는 30초에 본 짧은 시간에 본 거지만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수업하실 때 그거랑 매칭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줘. 이제 이게 뭐지? 궁금했는데,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저 내가 궁금했던 건데 하면서 훨씬 더 집중이 되고, 그래서 더 기억이 잘 된다. 이런 원리인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이제 썰베이고 지금 궁금해하다는 말씀이 두 번째인 Q인데 사실은 이게 SQ라고 나눠놨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컴퓨터처럼 입력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퀘스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베이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모델이니까 그냥 SQ라고 네. 구분해 놓은 거죠. 또 요즘 교과서는 컬러니까 컬러풀한 부분에 왜 얘는 이상한 게 빨간색으로 돼 있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교과서 빈 공간에 써보게 하는 거야. 이건 왜 빨간색일까? 참 우리 인간의 뇌는 대단한 시스템인데 본인이 궁금했고 잠깐이라만 훑어봤지만 약간의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인상이 남았던 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거나 내가 질문한 거를 또는 질문 안 했어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우리 뇌는 2번 내지 3번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장기 기억에 잘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이 칭찬 들어가죠. 네. 본인은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가 있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런 애들은 필요할 때마다 잘 튀어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S와 Q,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와의 연계예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지만
혼자 할 때는 리드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리드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밑줄을 치는 방법, 또는 뭐 요즘 하이라이트 많이 쓰잖아요. 네. 아시죠? 요즘 아이들 막 필통이 이렇게 무기처럼 엄청난 그 하이라이트 색깔도 다르고 색연필도 들어가 있고 연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칼라 칠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이나 혹은 리드할 때, 읽을 때 밑줄로 색깔별로, 네.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이 예상한 거는 뭐 파란색으로 칠한다든지 하는 자기 나름의 그런 읽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리드와 클래스를 앞에 서베이와 퀘스천하고 이렇게 잘 연계시키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클래스는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 시간에 네. 그 일어나는 상황에 본인이 뭐 필요하면 이제 교과서에 네. 가능한 교과서를 좀 읽으라 그러니까 메모를 해도 좋고, 노트 필기법하고 되게 연결이 돼요. 이 네. 클래스는.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거나 또는 모든 걸 다 적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필요한 상황만 적는 방법도 이 클래스 독해력과 노트 필기법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리드는 이제 혼자서 나중에 쉬는 시간이든 또 집에 와서 또는 뭐 시험 공부할 때 리드를 할 경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밑줄 치기 하고 그다음에 요약 정리하기 이런 게 다 나중에는 이제 노트 필기하고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벌써 한 15년 동안 연구소에서 해봤는데 이 방법을 좋아하는 애들 지금 성적이 안 올라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가 제가 막 솔깃해지는데 다음 또 세 가지 단계 3R 이거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 R은 이제 read는 얘기를 해드렸고, 두 번째 R이 recite. 혹시 우리 윤 박사님은 조용필 recite란 말 들어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recite이라는 게 recite 동사와 명사형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관계가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R인 recite는 본인이 공부하거나 수업 중에 들은 거 또는 혼자서 리드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엄마나 아빠 또는 친구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불편하면 거울 앞에서,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놓고 그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공연하듯이, 리사이트를 하듯이 소리내어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낭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암송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 안 되면 잠깐씩 보면서 해도 돼요.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네. 이 왜 소리를 내야 되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소리 내서 말할 때 우리 뇌와 우리 오감, 5가지 감각 기억들이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장치들이 엄청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읽고 밑줄 치는 거 또는 뭐 가끔 연습장에 이렇게 이제 외우려고 여러 번 쓰잖아요. 네. 그거랑 소리를 내서 말하면, 자, 먼저 소리가 내니까 내 입이 뇌에서 연결이 되죠. 네. 또 내 귀로 내가 말한 걸 듣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가능한 뭐 어떨 경우는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되니까 훨씬 더 우리 전두에 비해서 긴장을 하고 또 자극을 강하게 받아요. 네. 그래서 오래 남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장기 기억에 잘 안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거는 훨씬 더 이제 기억해야 되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을 또 막 시험을 보든지 이렇게 또 그 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학습 능력인데,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손으로 써보고 또 내 입으로 낭송하면서 또 들어보고 이런 방법들 복합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조그마한 화이트보드를 자기 방에 앞에 놓고 인형을 앞에 앉혀놓고 화이트보드에,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볼게.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유 알지? 그러니까 이 인형하고 대화하듯이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한 것을 소리내서 말하는 암송이 아니라 낭송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다른 사람 앞에 지가 아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본인이 외워갖고는 이게 설명이 잘 될까요?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하면 이걸 설명하기 어려워요. 네. 마지막에 리뷰. 이건 뭐 우리 크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하기. 복습하기. 네, 그래서 시험 전에 이제 주로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 뭐 시험 범위 있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트 필기나 뭐 이때 이제 참고서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때도 교과서부터 먼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그럼 거기에 자기가 그 서베이,
훑어보기에서 했던 또는 퀘스천했던 메모들도 있을 거고 밑줄도 글 거고 자기가 그걸 왜 밑줄을 쳤는지 왜 메모를 해놨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복습의 아주 마지막 총체적인 정리가 되니까 시험 공부도 훨씬 잘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잘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이게 학습을 위한 읽기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뭐 재미가 있어서 읽어도 가끔은 뭐 과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억을 오래 하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뭐 지식 도서라든지 뭐 이런 걸 읽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뭐 다른 도서에도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일상생활 전체에 다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이 발표 학습을 시킵니다. 소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걸 외워서 하려고 그러는 애들은 자꾸 막히는 거야. 그래서 발표하다가 잠깐 교수님 다시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 네. 수시 시험 볼 때도 심층 연습하면은 외워온 애들은 표가 나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SQC 3R 방법이 네.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입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의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발표 학습이 학점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취업하고 직장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발표할 때 얼마나 좋은 그 연습이 되겠어요. 네,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고 이해해서 활용해서 직접 써보는 능력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으로 읽기를 하면 정말 문해력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착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면요, 자신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따르고 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친구에게 양보는 자기가 다 도맡아 하고 또 거절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착한 사람은 남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이도 착한 아이가 되는 걸까요? 가끔 어른들이 말 잘 듣는 아이는 착한 아이야, 말 안 듣는 아이는 나쁜 아이야, 양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 어른 말 안 듣는 것 좀 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막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비난이 아이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말에 순응을 해야만 옳은 것이다 라고 믿게 되고요. 거기에 맞추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언니답게 행동해야지, 참는 게 오빠지, 이렇게 지나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탤런트 소희연 씨가 한 방송에 나오셔서 큰아이 상담을 하셨는데 아이가 착한 아이 콤플렉스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본인도 어린 시절에 착한 아이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소리내서 운 적이 없어요. 이제 큰아이가 언니다 보니까 너무 착한 딸로 만든 것 같다. 자신이 그런 게 너무 싫은데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아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어릴 때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넌 괜찮을 거야, 착한 딸이니까, 그 말이 좀 강박이 됐나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에 충실하려다 보면요, 부모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하고요. 좋은 사람이시네요, 이렇게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야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다 보면요, 남이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짜 욕구가 아니라 부모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짓 자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착한 아이로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서가 안정된 아이는요, 행복이나 슬픔, 두려움, 이런 다양한 감정을 또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도 아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도 화가 나요, 속상해요, 이렇게 또 감정 표현을 할 때는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요, 자신의 감정도 잘 인식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도 비교적 잘 하는 편이고요.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표현을 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아이가 이제 느낀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를 말로 가르쳐 주시거나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거나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면서도 아이의 감정은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균형 있는 부모님의 태도가 있을 때 정서가 안정되고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거든요. 아버지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딸이 울면은 막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실컷 울게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컷 울고 나서 아빠를 탁 바라보면 그래, 이제 다 울었어?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탁 안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도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면서 이만큼 슬프다라는 것을 느껴도 보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적어도 아이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본 경험이 있어야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면 잘못된 것처럼 그만 울어! 또! 왜 너 화를 내는 거야? 막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자꾸 혼을 내는 일이 너무 잦다 보면요, 아이는 내가 표현하는 이 감정,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기 어렵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면 표현하기도 힘들겠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면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보다 할 말은 할 줄도 아는 당당함이 있는 아이가 마음도 더 건강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고 너무 억누르고 있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너무 착한 아이는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수천